먼저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의 모든 좀 정책 그리고 이제 담론을 지배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뉴라이트라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예, 아실 듯 하면서도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걸쳐서 이른바 세계사의 지각 변동, 소련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이라고 하는 상황이 진행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 내에도 이제 80년대 전두환 정권의 그 엄혹한 반민주적 탄압하에서 좀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사회주의적 전망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NL이니 PD니 심지어 주사파니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죠. 근데 소련 동구 공산주의,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그 사람들 사이에 이데올로기적, 이념적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일부가 이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철학을 모색하죠. 특히 우리가 알다시피 그 중에서도 좀 더 극단적이었던 그룹 일부가 생각을 바꿔서 이른바 우파 입장으로 좀 생각을 바꾸겠다. 여기에 다른 이유가 좀 있습니다만은 유명한 이제 주사파의 대부였던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북한에 갔다 왔는데 별 처벌도 안 받았죠. 네, 특히 이 소련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북한과 관계를 맺었던 국가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고, 그것 때문에 북한이 대단히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겪었고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상황을 직접 보면서 저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그런 체제를 우리가 지지했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반성을 했던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향을 할 때 그냥 전향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의 우파는 반공 말고는 이념이 없었다. 우리가 그래도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우파에 이념을 넣어줘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90년대 중후반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과거의 우파와는 다른 새로운 우파를 만들겠다. 이념이 있는 우파, 철학이 있는 우파, 생각이 있는, 논리가 있는 우파를 만들겠다. 그래서 거기에 뉴라이트라는 이름을 스스로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건 2004년 무렵부터였었는데, 대략 1990년대 중반부터 학계 내에서 그런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죠. 그런데 과연 어떤 이론을 만들어 줄 것이냐? 그 반공 말고는 아무런 이데올로기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근데 본인들도 쉽게 말하면 이제 마르크스적 유물론을 공부했던 사람들이라서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하고 마르크스와 정반대에 있었던 이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아담 스미스적 경제론, 자유주의 경제론이었죠. 그리고 이 아담 스미스의 경제론하고 결합되어 있었던 것이 찰스 다윈과 이제 진화론에서 영향을 받은 허버트 스펜서 등의 사회 진화론이었습니다. 명제는 간단해요. 사회는 약육강식, 적자생존, 우승열패, 자연도태와 같은 생명체 진화의 논리와 같은 논리로 진화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역사를 발전시키는 것은 오직 경쟁이다라고 하는 경쟁 만능주의, 경쟁 중심주의 역사관을 갖습니다. 그런데 넘겨주시죠. 예. 근데 이 19세기 아담 스미스 경제학이 지배했던 이제 사회에 대해서는 당장 당대에서부터 그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사회과학자가 지적한 것이 아니고 1891년 가톨릭 교황 레오 13세가 새로운 사태라는 회칙에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것은 자연의 필연적인 법칙에 귀속되어야 하며 도덕 법칙과 경제 법칙 사이에는 어떠한 상호관계도 없다. 다시 말해서 경제에 도덕을 개입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비도덕적인 경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된다. 다른 양심이나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은 배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경제 주체들의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최고 유일한 법칙은 무제한의 자유경쟁이다. 자유시장 만능주의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은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 활동에 개입하는 일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하는 작은 정부론, 국가 개입 금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19세기 말에 남아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를 부도덕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도탄에 빠지게 만들고 노동자 농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대표적인 잘못된 경제관이다라고 교황이 지적했던 것인데, 그리고 이 잘못된 경제관에 따라 사회가 유지된 결과 인류가 겪은 것이 뭐냐면 제1,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죠. 제2차 세계대전, 이 두 차례의 전쟁을 겪으면서 인간은 무엇을 직접 목도했냐면, 인간이 그동안 상상해왔던 어떤 악마도 인간보다 악랄하지 않았다. 인간성의 최저선이 악마보다 더 악한 존재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걸 악의 평범성이라고 나중에 한네 아렌트는 표현했죠. 저런 세계관, 저런 역사관, 저런 경제관을 가지면 인간은 끝없이 약해져서 결국 스스로 파멸을 될 것이다라는 교훈을 얻었던 거예요. 그게 1948년 유엔 인권선언에서 모든 인간은 인종, 성별, 종교, 문화, 언어에 관계없이 평등하며 자체로 존엄하다라고 하는 선언을 만든 이유였어요. 1945년, 그러니까 44, 5년 2차 세계대전 끝난 후에 인간의 집단적 반성 위에 구축되었던 그런 사상이 1970, 80년대, 특히 80년대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의해서 다시금 부정되면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철진한 또는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었던 그런 사상이 다시 정면에 부상했고, 뉴라이트는 그걸 자기 세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역사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 스미스의 인간관이 첫 번째가, 인간은 어떤 존재냐? 주어진 조건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존재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죠. 일단 인간에 대한 규정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기 위해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다라고 인간을 전제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합리성만 있지 도덕성이나 윤리성 같은 것은 배제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런 합리적 선택들이 만나서 교환되고 거래되는 장소가 시장인 거죠. 그리고 이 시장의 확대 발전이 곧 역사 발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본주의적 또는 자유주의적 시장을 만들고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곧 역사 발전이라면 그것을 방해하는 활동들은 뭐가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이른 시점에서 가장 먼저 이와 관련된 한국 내에서 논문이 나오는 것은 1989년인데 89년부터 90년대 중반 사이에 이 뉴라이트 경제학자들이 주로 이제 설파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로부터 근대적 경영기법, 금융기법, 시장거래기법, 노동규율 이런 것들을 배워서 실천한 사람들이 진짜 역사 발전의 주역이고 친일파죠. 건물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회를 혼란시켜서 자유시장 경제를 혼란시킨 독립운동가들은 역사 발전의 방해자다 라는 인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식 속에서 이들은 이제 어떤 그 다음 목표를 세우냐면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 국사 교과서, 특히 근현대사 교과서는 너무 독립운동가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독립운동사 중심으로 역사가 기술되어 있다. 이걸 경제사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 역사, 우리 근현대사 발전의 주역이 친일파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역사 교과서 개정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게 나중에 좀 더 뒤에 박근혜 정권 때의 교학사 교과서 제작이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였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으나 왜 그럼 그런 주장을 폈느냐? 예. 그게 합리적인 인간이고 그게 이른바 자유시장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게 역사 발전이라고 본인들은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런 생각이 먹히지 않았던 것 또는 다른 상식과 관련되어 있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우리들 대한국민은 쭉쭉 가서
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가치, 자유, 평화, 뭐 평등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왜 정의, 인도와 동포애를 우리 민족이 함께 가져야 될 가치로 선언했느냐? 제 생각은 달랐기 때문에 한번 좀 이렇게 보죠. 이 정의, 인도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제일 처음 나오냐면 이걸 하나로 순서대로 나오면 놓고 보면 3.1운동 당시 기밀독립선언서 공약 3장 중에 첫 번째가 금일 5인의 착오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정의, 인도, 생존, 존영입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수출을 금지했을 때 그때 조선일보에 이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자존보다 생존이 먼저다. 팔고 봐야지 그까지 민족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칼럼이었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정말 생존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면, 자존보다 생존이 중요한 가치였다면 총칼 앞에서 맨손으로 만세를 죽을 줄 알면서 만세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의병들이 조총 들고 부식총 들고 기관총 감아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존보다 정의와 인도가 먼저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경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합의된 사항이다라고 해서 헌법 전문에 그대로 집어넣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죠. 생존과 이익이 무엇보다 먼저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관으로 세상을 덮으려고 했던 겁니다. 예, 넘어가시죠. 다음 장으로. 예.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이 나온 거죠. 핵심으로는 뉴라이트가 식민지 근대화론을 얘기하면 단지 식민지 시대를 다 새로 보자, 뭐 신일파를 복권하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을 뒤바꿔 놓겠다고 하는 학문적 나름대로 에센스성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시점에서 정면에 등장하냐면 이명박 정권이 등장하면서 바로 이 뉴라이트를 부족한, 사실은 이제 기업가로서 가장 부패했던 시절에, 부정부패가 심하던 시절에 기업가로서 어떤 정치체로서 가지 못하고 그래서 내세웠던 것이 실용주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의 이데올로기적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뉴라이트를 대거 기용을 했죠. 그리고 이 뉴라이트들은 자기 사상을 퍼뜨리기 위해서 또 자기의 생각들을 사회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이념 지형을 한 발짝 더 오른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것이 가장 이 뉴라이트 사상을 폐륜적으로 표현하는 폐륜적 인터넷 커뮤니티들이었습니다. 그 말하는 일베나 이런 집단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2005년, 6년경, 2008년경이었고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200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이제 방송에서 제가 보고 좀 완전 뉴라이트의 본격적인 다음 발화가 시작됐구나 느꼈던 것이 정두원 씨가 이제 이명박 정권 출범하자마자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양떼들 사이에 늑대를 한 마리 풀어놓으면 양들이 하루에 한 마리씩은 죽지만 나머지는 더 토실토실하게 살찐다. 왜? 위험하니까 더 열심히 더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럼 늑대는 뭔데? 기득권자로서의 늑대에 대한 비판의 식은 전혀 없고 일반 서민과 일반 대중이 그 늑대의 위협 앞에서 곧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좋다는 전형적인 뉴라이트의 얘기를 폈던 것이죠. 당시에 또 전여옥 씨도 TV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솔직한 표현이었죠. 한국인들은 부자를 존경하지 않는 게 문제다. 그 부가 부도덕하게, 불의하게, 더럽게 형성된 것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마라. 결과만 놓고 존경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부의 도덕성, 부의 윤리성, 축제의 이른바 양심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격한 그런 논리가 지배하게 됐고, 그런 논리가 지배하는 와중에서 방송에서도 초히트를 친 카피가 유행했죠. 여러분,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건 생략하고 부자 되세요.
부자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뭐 세계 자본주의가 그런 방식으로 방향으로 흘러가고는 있었습니다만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이념의 우경화가 대단히 빠르게 지상됐고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그다음에 경제지상주의, 경쟁지상주의, 개발지상주의가 이명박 정권 때 본격적으로 소생했고 오죽 그 문제가 심각했으면 박근혜 씨는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굴을 들고 나왔겠습니까? 예,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은 이제 약자 소수자를 혐오하고 지역을 비하하고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찬양하는 등의 이런 이제 담론들이 본격적으로 2000년대 대략 이명박 정권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기에 그 중에서도 패륜적 뉴라이트 담론이 이를테면은 뭐 보수 담론의 중심으로 부상하죠. 세월호 참사 때의 그 발언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시체팔이다. 사람의 이런 말들을 많이 썼어요. 사람의 시체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인간 자체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그리고 이제 뭐 저 단식하는 유족들 앞에서 폭식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도 피해자 혐오, 연대의식의 인간 사이의 연대의식의 실종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경우도 맹목적 반공 이데올로기, 지역차별주의의 표현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터넷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공론의 장애까지 흘러나왔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는 줄 알았는데 세월호를 겪어보니 인간과 짐승으로 나뉘더라. 사실은 이런 뉴라이트의 인간관 자체가 인간을 진화론에서만 얘기하는 짐승과 똑같은 존재로 보는 거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무슨 일이든 하는 존재로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짐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넘어가시죠. 그럼 윤석열 정권은 지금 이 뉴라이트의 세계관 또는 역사관, 인간관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너무나 전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약자 혐오죠. 능력지상주의와 결합되어 있는 약자 혐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정식품 이하라도 사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주 120, 하루 12시간 이상씩, 주 120시간 이상씩 일할 수 있게 한다. 가난하고, 이를테면 이제 이 경쟁 중심의 세상에서 경쟁에서 뒤처졌거나 경쟁에서 패했거나 이런 자들은 인간답게 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두 번, 이것이 이제 바로 힘승배이죠. 능력제일주의입니다. 평화는 압도적인 힘의 우위로만 이루어진다. 이것도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담론처럼 퍼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토 히로부미의 주장이었어요. 그 이토 히로부미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안중근 의사가 썼던 것이 동양평화론이었죠. 평화는 힘이 아니라 정의가 구현되어야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안중근 의사의 생각이었고 그것이 이른바 식민지를 겪었던 한국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게 정의를 맨 앞에 내세운 이유였죠. 그래서 힘 있는 국가에 일방적으로 굴종하는 외교 정책도 바로 이런 힘 숭배와 관련돼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넘어가시죠. 있어요. 역시 능력 지상주의는 또 이제 엘리트주의와 연결됩니다. 현재 뭐 검찰 독재 시대다라고 하는 데는 누구라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을 겁니다. 정부 요직에 검사들을 대거 기용하고 있고 공정성을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 공정성을 심판하는 그러한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검찰의 기소와 재판부의 판결이 공정한 거 아닌가?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공정하지 않다면 시정할 수 있는 힘이 국민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검찰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언론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죠. 법치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사와 기소로 정치를 억압하는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정치로 여야 간 대화가 실종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를 6번 만나는 동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무슨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가 자유민주주의로 위장한 반공전체주의입니다. 공산전체주의란 말을 썼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그런 말은 이제 공산전체주의란 말은 윤석열 씨가 처음 쓴 말입니다만은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를 위장하고 허위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자들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늘 반복되던 얘기로서 새삼스럽지도 않죠. 그 안보 위기를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는 반통일 반평화 정책이 저 발언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히려 남북 관계가 계속 나빠지고 그래야만 저런 이제 이야기들이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네, 넘어가시죠. 그다음 왜곡된 자유시장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너진 자유시장 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 감세, 복지 축소, 작은 정부론을 내세우면서도 금리 정책이라든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개발 정책에서 여전히 관치 경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를 않죠. 맞지를 않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논리 자체가 이른바 자유시장 경제 만능주의, 시장이 만들어낼 왜곡, 또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뉴라이트적 경제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물질,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경제제일주의, 이기적 인간 제일주의가 물질 만능주의로 이어지고, 이 물질 만능주의는 반생명주의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그걸 되살리고 아리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지지하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나 오송 참사와 같이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은 그런 참사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도 어떤 연민도 느끼지 않는 것, 생명을 물질보다 아래로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건 뉴라이트 인간관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언제나 누구나 한번 좀 가정을 해보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했을 때, 빠진 걸 봤을 때 사람들의 행동은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구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라도 던져줘서 잡고 나올 수 있게 해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바늘만 동동 구르고, 어떤 사람은 못 본 척합니다. 어떤 사람은 헤엄도 못 치는 게 왜 물에 들어가서 저러냐고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이 수많은 인간 유형 중에서 어떤 것이 모범이고 어떤 유형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하느냐, 그동안 우리는 여기에 대한 상식적 답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저 사람을 못 구하더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물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이 가장 모범적인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독립운동가를 존경한 이유예요. 자기의 이익과 관계없이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목숨까지 버리고 가족까지 고생시키면서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 독립운동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간에 그런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인류 공동체를 살아남게 만드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뉴라이트적 인간관은 맨 마지막 유형, 가장 악한 유형을 인간의 표준이자 모범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반생명주의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반생명주의, 독립운동 모욕, 독립운동가 모욕, 친일파 찬양, 이런 것들이 모두 이런 인간관, 이런 세계관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 핵심 지지 기반이 또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세계관을 확산하는 것은 자기 지지 기반을 확산하는 일과 정치적 이해와 바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 저는 우리의 과거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넘어가시죠.